안녕하세요.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창피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가족은 그저 듣기만 해도 안정적이고 뭔가 울타리 속에서 보호를 받는 기분이 드는 그런 단어잖아요. 물론 사람이 태어난 환경, 살아온 인생에 따라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긴 하지만 제게 가족이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어요. 집단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은 항상 투쟁을 해야만 했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그 개인이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은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형성된다고 하던데 저는 늘 제 상식 이하의 가족들의 행동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개인이었네요. 저는 제 가족이 전주 근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어서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가방끈이 짧아서 창피한 것도 아니고 동생이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매번 취업을 말아먹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었어요. 시작은 항상 사소했죠. 가족끼리 마트에 가거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당연하다는 듯이 새치기를 하는 부모님. 또 그런 부모님을 따라 새치기를 했음에도 당당한 동생.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들짐승도 아니고 무단 횡단을 밥 먹듯이 하고 식당에서 당당하게 서비스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부턴 절대 안 온다고 주방에다 대고 투덜거리는 모습. 사소하지만 분명 지켜야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본적인 에티켓들. 그게 저희 가족에게는 누락된 기능 같은 거였어요. 저는 가족들의 그런 모습이 창피했어요. 가족을 정말 정말 사랑하지만 창피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싫었네요. 차라리 집에서 해먹자고 졸라서 부모님은 제게 이상한 애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온 부모님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님의 묵디묵은 버릇이나 습관을 고친다는 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죠. 그나마 동생은 좀 언니인 제가 가르쳐서 부모님의 안 좋은 습관을 보고 따라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나요? 동생은 아버지의 뻔뻔함과 어머니의 속물스러운 점을 쏙 빼닮았어요. 아무리 밖에 내놓으면 100번 창피한 가족이라도 저도 그런 가족들의 모습에 내성이 생긴 건지 어른이 된 후에는 예전처럼 아버지가 동네 술집이나 식당, 여기저기 당연하게 외상을 달고 다니는 문제로 싸우지 않았고 농업사나 축사랑 했던 계약을 아버지가 어겨서 한바탕 난리가 났을 때처럼 열을 내지도 않았어요. 어머니가 동네 미용실에서 사람들을 돈으로 금매겨서 뒷담화하다 걸려서 이웃집 아주머니들하고 대판 싸웠을 때 쓴소리를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건조한 목소리로 그러지 좀 마요. 세상 혼자 살아요? 라고 말을 하고 넘어갔어요. 괜히 열내지 않고 그러려니 하게 된 거죠. 내가 무슨 난리를 치든 바꾸지 않는다는 걸 이미 오래전에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한번 다짐만 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잠자고 있던 수치심이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있었네요. 바로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연애를 하던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였죠.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남편은 대학 동창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도 8명 둔 사업은 저를 만날 때쯤 안정기에 들어서서 남편과의 연애는 물질적으로 참 여유롭기도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남편은 제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착하고 다정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격이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영민 씨는 성격만 보면 사업을 할 성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해. 어? 사업할 성격이 뭐 따로 있나? 다 하면 되는 거지.
왜 개인 사업 시작한 사람들 떠올려 보면 약간 고집도 좀 있고 한 성깔 해야 하지 않나? 기가 세야 한다고 해야 되나? 나도 고집 세. 희연 씨가 나 일할 때 모습을 못 봐서 그래. 아니야. 아무래도 걱정돼. 영민 씨 동업자나 아래 직원들한테 뭐 속고 그런 거 없어? 대표 대우도 잘 해주고? 아이, 진짜 별 걱정을 다 한다. 희연 씨 날 너무 착하게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의 성격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엄청나게 지저분한 사람 옆에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거의 결벽증처럼 보이는 것처럼요. 저희 집과 남편의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2년의 연애 끝에 제가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하게 됐고,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냥, 아, 나도 결혼을 하는구나 하고 태평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순간, 아, 남편을 우리 가족에게 소개시켜야 하는구나 하는 걱정도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내, 그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우리 가족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하고 제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 뵀을 때 애써 가다듬은 정신이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나긋나긋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었죠. 여자들 결혼 준비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 희연이는 결혼 준비랑 출산 준비도 동시에 해야 하니까 자잘한 것들은 다 영민이한테 넘겨요. 식장이나 손님들한테 청첩장 돌리는 것도 다 영민이 시키고 알았죠? 산모는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안정 취하는 게 제일이에요. 시댁에 인사를 하고 와서 시어머니 복이 있네. 좋은 분이라서 다행이다라고 마음이 안심된가 동시에 그런 어머니 아래서 자란 남편이 우리 가족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들을 너무 창피해하는 거 아니냐고 저를 야박한 사람 취급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30여 년을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을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아온 제게 이런 걱정은 늘 따라다녔으니까요. 저도 그저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름을 인정하고 싶은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끼어드니 얘기가 달라지더군요. 저는 결혼 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남편에게 강박에 가깝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남편을 데리고 가기 전에 부모님이나 동생한테 말해두기도 했고요.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대충 해놓은 상태라서 아예 못하게끔 해놨고 그냥 결혼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 외의 질문은 일체 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게 안 하니만 못하게 됐네요. 제가 부모님께 남편이 작은 회사의 공동대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뭉뚱그려서 말을 해놨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끝끝내 얼마가 통장에 들어오는지 알아야만 하셨나 봐요. 거 회사 대표면 월급은 얼마나 버나? 월 1,000 정도는 그냥 우습게 벌어? 엄마, 말씀드렸잖아요. 달마다 다르고 고정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아, 사업이라는 게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지. 고정 수입이 얼마여도 언제까지 그렇게 벌 수 있는 건지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회사 순이익이 얼마야? 아니, 아니. 그것보다 그 공동대표라는 친구하고는 그냥 50대 50 공평하게 나눠? 네. 그 친구는 영업하고 수익 관리, 저는 직원들 관리로 부담을 하긴 하는데 회사에서 전반적인 결정은 공동 책임으로 해서 수입도 똑같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서울 가서 회사 안 차리고 여서 했대?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다면서. 서울 가서 성공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김 대표가 똑똑한 거지. 큰 물에서 쪽박 칠 바엔 작은 물에서 대박 치자고. 아, 그 참 김 대표라고 그만 좀 불러요. 부를 이름이 있는데 왜 굳이 사위를 대표라고 불러요? 맞아요, 장모님. 그냥 편하게 김서방이나 아니면 영민이라고 불러주세요. 대표님을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 아이고, 이제 나도 동네 아줌매들한테 대표 사위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네. 우리 집도 좀 허리 펴고 편하게 살겄어.
엄마, 좀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대표인 거랑 우리 집 사정이랑 뭐가 상관이에요? 아니, 왜 상관이 없어? 언니는 꼭 그렇게 한 번씩 정없는 소리 하더라. 형부, 저 아직도 취준생인데 종종 용돈도 주실 거예요? 대표라는 직함 하나만으로 가족들은 눈에 불을 켰습니다. 당사자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언젠가 떨어진 콩고물을 마냥 기다리는 굶주린 동물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가족들 앞에서 한 번도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죠. 성심성의껏 날아오는 폭격 같은 질문에 대답을 했고 계속해서 얼굴에 웃는 표정을 잃지 않았죠. 이때는 남편이 의연하게 대처를 했다고 해도 문제는 상견례 자리였어요. 굳이 오겠다고 하는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 못 오게 해서 그나마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시어머니에게 엄청나게 신뢰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돈어른이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김 대표도 매년 건강검진 잘하고 있지? 엄마, 그 얘기를 지금 꼭 해야 돼요? 그럼 언제 하니? 생각난 김에 하는 거지. 걱정 마세요, 장모님. 매년 정기검진도 하고 있고 건강관리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 그래야지. 가족력 그거 무시 못하는 거다. 딸이 엄마 팔자 닮듯이 아들이 아빠 팔자 닮을 수 있는 거야. 사부인께서도 걱정이 참 많으시겠어요. 제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영민이가 본인 앞가림 못하는 애도 아니고 저도 알아서 제 몸 챙길 수 있는 애인데요, 뭘. 병이 걱정을 한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걱정을 안 하고 편하게 살아야 피해갈 수 있죠. 병은 다 마음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걱정을 가장한 어머니의 괜한 말에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눈치를 보든 말든 끝까지 안 해야 할 말도 가리지 않고 하시더군요.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대표 어머니 소리도 듣고 참 좋으시겠어요. 응? 저 대표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해낸 것도 아니고 아들이 해낸 건데 제가 좋은 것도 없고요. 그래도 부모라는 게 자식이 잘 되면 그 덕 보고 살 수도 있죠. 근데 TV에서 보면 자식 하나 잘난 거 뒤에서 키워준 은혜 받아먹겠다고 붙어서 자식 고생시키는 부모들 나오면 참 정도껏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결혼해서 지들 가정 꾸려야 하는 자식한테도 그렇게 버는 만큼 돈 내놔라 하더라고요. 우리 사부인은 안 그러실 거죠? 아무리 아들이 회사 대표여도 결혼했으면 지들 버리는 지들이 알아서 하게 냅둬야죠. 속이 빤히 보이는 말이더군요. 돈 좀 버는 아들, 결혼 후에 돈 버는 거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아주 돌려 돌려 말하는데 그 속내가 너무나 잘 보여서 민망하고 창피했어요. 솔직히 주제넘는 말이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저나 남편에게 수입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는 분에게 괜히 혼자 무슨 상상을 하신 건지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기겁을 해서 어머니를 쳐다보는데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께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조곤조곤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럼요.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시댁이든 처가든 저들이 좋아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 건데 괜히 옆에 붙어서 뭐 떨어질까 기다리는 추잡한 짓을 왜 하겠어요. 저는 그저 우리 영민이가 우리 희연이랑 건강한 아이 낳고 그저 오순도순 잘 살기만 하면 좋게 해요. 사부인도 그러시죠? 나중에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께 그날 저희 어머니가 보인 무례에 대해 사과를 했더니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시나요? 희연이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가족은 희연이 네가 선택할 수 없는 건데 너무 너랑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부모님 원망하지 마렴.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줄수록 이상하게 저는 더 작아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괜히 남편에게 미안할 일이 생기는 건지,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 미안할 일, 창피한 일 만들지 않기 위해
혹시나 가족들이 남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까 항상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시작은 제 동생이었네요. 결혼 후 몇 달 되지 않아 제가 첫째를 낳고 나서 동생이 생각지도 않게 먼저 조카 선물이라고 옷이나 신발, 장갑 같은 걸 사서 오더군요. 평소 받을 줄만 알던 동생이 그래도 이모 됐다고 철이 들었나 생각을 했는데 참나 그게 다 더 큰 걸 얻기 위한 밑작업이었던 거예요. 동생이 계속해서 실패하던 취업에 성공을 해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동생 취업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준 거예요. 남편은 평소에도 종종 동생이 우는 소리를 하면 20만 원,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줬거든요. 굶고 다니지 말라고요. 걔가 왜 굶어요? 자취도 안 하고 집에 얹혀 사는 앤데. 제가 불안해서 평소 남편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사나 싶어 그간 남편과 동생의 문자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명품 가방을 받기 전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형부, 저 이제 취업했는데 마땅히 들고 다닐 가방이 없어요. 저 취업 선물로 구찌 가방 사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가방 품번이랑 사진 보낼게요. 제가 정인이 옷도 사서 보내드렸잖아요. 참나, 꼴랑에 내복 몇 개 사주고 본인은 300짜리 명품백을 받아가다니. 이 정도면 뭐 날도둑 아닌가요? 이러다가는 집에서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자취방 업계 보증금도 달라고 할 것 같아서 동생 번호를 남편의 휴대폰에서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네 형부한테 구걸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고 말이죠. 동생이 이러는 건 아주 우스운 수준이었어요.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퇴근하고 회식까지 해서 집에 늦게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밤 11시 조금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나 딸이나 다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현관에 들어서니까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알코올을 듬뿍 머금은 말소리가 말이죠. 아유, 내가 진짜 우리 김서방 잘 만났어. 내가 김서방 때문에 살았다니까. 그래도 내가 염치가 있는 놈이지 새 거 사달라고 안 해. 내가 잘 알아보고 제일 싸고 제일 좋은 거 찾아봄세. 그때 연락할 테니까 잘 받고, 어? 네, 장인어른, 그러세요. 제대로 잘 알아보시고 천천히 고르고 연락 주세요. 김서방은 싸나이다, 싸나이. 어? 어라? 우리 큰딸내미 왔네? 아니, 너네 엄마가 다 늦게 어딜 돌아다니다가 이제 오냐? 정인엄마 오늘 회식 있어서 늦게 들어온 거예요. 왔어? 장인어른하고 술 한잔 하고 있었어. 그래? 근데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네? 그치? 장인어른 이제 그만 드세요. 많이 취하셨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 아버지는 얼큰하게 취해서 뜻모른 말을 하면서 남편을 칭찬하고 있었고 남편은 늘 그렇듯 평온한 얼굴로 아버지의 말에 묵묵하게 맞장구를 치고 있었네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정신이 든다는 듯이 집으로 가신다는 아버지를 보고 아, 또 뭐가 있구나 싶었어요. 후다닥 나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물었죠. 이번에는 또 왜 오신 거냐고. 싸고 좋은 건 뭐고 새 거는 또 뭐냐고요. 장인어른 타고 다니는 트럭 있잖아. 그게 저번 주에 도로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대. 근데 카센터에 가니까 고칠 수도 없고 그냥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엔진도 그렇고 문제가 많다고 했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근데 왜 나 없을 때 와서 당신이랑 술을 드신 거야? 당장 일하시려면 트럭이 필요한데 장인어른이 중고차 알아볼 테니까 그거 좀 사게 돈 줄 수 있냐고. 뭐? 또? 또 뭐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찾아오신 거야? 희연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뭐 새 차를 뽑아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괜히 돈 모자라서 연비 안 좋은 차 사거나 폐차해야 할 차 수리해서 타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무슨 일만 생기면 뭐가 필요하다, 현금이 필요하다 하면서 제일 먼저 당연하게 남편을 찾는 우리 집 식구들. 남편에게 정말 부끄럽고 시어머니께도 죄송했어요.
결혼하고 시어머니는 한 번도 용돈이나 선물이나 모든 말을 꺼내신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나 동생은 용돈도 명품 가방도 차도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남편에게 당당하게 손을 벌리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네, 남편이 돈을 여유 있게 버는 것도 맞습니다. 가족끼리 정말 힘들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근데 저희 가족에게는 남편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돈 필요하면 쉽게 찾아가는 무슨 ATM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사과를 하는 것도 지쳐서 나중에는 왜 그렇게 받아주냐고 그냥 무시하고 거절하라고 내가 대신 거절하겠다고 짜증도 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족은 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 안 만드는 게 좋아. 내가 지금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 나중에 후회도 안 하지. 나는 지금도 제일 후회되는 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더 먼저 성공해서 호강 못 시켜드린 거. 그게 제일 후회돼. 지금 능력 있는 사위, 능력 있는 형부라고 불러줄 때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지. 자동차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세상 너그러운 남편도 이건 좀 아니다 하고 생각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창 일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불현듯 문자 한 통이 딸랑 날아왔었죠. 내 차가 없어졌어. 라고 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저처럼 본인 회사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남편의 차가 갑자기 사라지다뇨. 뭔가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남편도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거래처 가려고 주차장을 내려왔더니 차가 없어졌다고. 지금 경찰 부르고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확인할 거라고 하더군요. 확인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경찰도 불렀다니까 해결이 되겠지 하고 다시 일하고 있다가 퇴근 1시간 전 즈음 다시 남편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경찰이 뭐래? 라고 보냈더니 남편은 경찰을 돌려보냈대요. 제가 왜 돌려보낸 거냐, 차는 찾았냐 하니까 집에 와서 말해준다고 하는 남편. 뭐지? 뭐길래 집에서 보재? 싶어서 퇴근 후에 바로 집으로 갔죠. 집에 도착해서 먼저 와서 딸과 함께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차는 찾았어? 주차장 보니까 당신 차 없던데? 자, 장모님이 가져가셨어. 뭐라고? 엄마가 왜? 어떻게? CCTV 확인해 보니까 나 출근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누가 와서 내 차를 끌고 나가는 게 찍혀 있었어.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장모님 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 경찰한테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돌려보냈어. 그리고 건물 관리하는 분께 혹시 내 차 주차장에 들어오면 연락 달라고 하고 일단 거래처 가서 일하고 들어왔지. 근데 한 5시쯤 관리인한테 연락이 와서 바로 내려가니까 진짜 장모님이 내 차를 주차하고 계시더라. 아니 키는 자동차 키를 어디서 나서 그걸 운전해? 스마트키 복사해주는 업체에 부탁해서 미리 만들어놨었대. 왜 저번에 장모님이 내 차 빌리신 적 있었잖아. 그때 또 빌려달라고 말을 못하겠어서 잠깐 쓰고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신 거래. 미치겠다 정말. 이제 하다 차를 훔쳐? 심지어 키까지 몰래 복사해서? 내가 뺏어왔어.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잘 말했으니까 당신까지 너무 열내서 장모님께 뭐라 하지 마. 진짜 다신 이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무리 남편이 본인이 말했으니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씻는 동안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제정신이냐고 막 따졌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래요? 그 사람 일하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일 나간 사람 차를 몰래 뺏어 타고 다녀요? 아유, 내가 좀 급해서 썼다. 무슨 하루 종일 가져간 것도 아닌데 큰일 난 것처럼. 근데 김서방이 너한테 그걸 홀랑 말했니?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급하기는 뭐가 급해. 엄마 그냥 외제차 타고 자랑하고 싶어서 애 아빠 차 가져간 거잖아요. 엄마 그거 범죄야 범죄. 차량 도난도 범죄라고요. 예, 가족끼리 범죄가 무슨 소리냐?
그냥 귀찮을까봐 조용히 쓴 거지. 조용히는 무슨? 그래서 조용히 몰래 차키도 복사했어요? 다 됐고 이제 아무리 먼저 말해도 차 안 빌려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매번 차를 빌려달라고 떼를 쓰는 게 덜 창피했을 겁니다. 아예 키까지 만들어서 훔쳐간 게 차량 절도가 아니면 대체 뭘까요? 이때 아마 남편도 어머니가 선을 세게 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전에 어머니가 갯돈 할 돈 없다고 빨리 현금 100만 원 보내라고 난리를 쳤을 때도 아버지가 남편 불러서 외상집에 외상값 내달라고 술 취해서 말했을 때도 얼굴이 굳지 않던 남편이 그날은 애써 제게 괜찮다고 해도 얼굴은 무섭게 굳히고 있는 걸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저와 남편만 있으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첫째 낳고 2년 후에 둘째도 태어났고 딱 저희 식구만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근데 종종 끼어드는 친정 식구들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는 결혼 생활을 보냈죠. 그렇게 한 6년이 지났을 때쯤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왜 착하고 남들에게 베풀기 좋은 사람은 꼭 그 선의를 무참하게 배신을 당하는 걸까요? 남편의 동업자, 회사 공동 대표였던 대학 동창이 회사 돈으로 남편 몰래 원정 도박을 하다가 회사 자금을 모조리 말아먹고 잠적을 한 거예요. 자금 관리를 하던 동창은 주기적으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건 이전부터 있던 스케줄이라서 남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고요. 근데 그게 다 출장을 빌미 삼아 해외에서 도박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의연하게 대처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동창은 잠적해서 생사도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당장 잔고가 바닥난 회사 통장을 들고 거래처에 계약금을 줘야 하고 남은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할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이곳저곳에서 본인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계약금을 상환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 구멍난 사업을 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네요. 사원도 반으로 줄이고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일했어요. 나중에는 남편 앞으로 더는 대출을 받지 못해서 제가 먼저 제 앞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몇 천이라도 은행 대출을 받아볼게. 아니야, 그거 나중에 다 갚는 보장도 없는데 어떻게 덜컥 당신까지 대출을 받아. 당신까지 신용 안 좋아지면 진짜 필요할 때 어떻게 해. 아니야, 당신까지 내 잘못 때문에 고생하는 거 나 못 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진 해야지. 그게 왜 당신 잘못이야. 잠적한 그 인간 때문이지. 비극은 또 다른 비극과 손잡고 찾아온다고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께서도 사고로 돌아가시고 당장 남편이 모든 걸 놔버리고 폐인이 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었죠. 남편은 어머니께 끝내 사업 망해서 절절 매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생각에 시리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붙잡고 있던 사업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포기하고 정리를 했어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급한 대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제가 제 월급으로 천천히 이자부터 갚았고요. 그래도 번듯하게 성공한 사업을 하던 남편은 그날부로 실직자가 됐고 항상 여유 있던 모습도 사라졌어요. 뭔가 위축되고 영혼이 한 반쯤 나가 있는 모습에 저도 옆에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당장 옆에서 뭐든 해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속이 답답하게 미어졌어요. 남편이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쓰러지듯 잠에 드는 날이 길어져 갔습니다. 빈 속에 술 먹다가 위에 구멍까지 날 뻔하고 바로 취직 자리를 알아보진 않더라도 뭐든 활동적인 걸 해서 활력을 좀 찾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기 남편에게 그런 에너지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어떻게든 사라지는 와중에 정말 화가 나는 점이 뭔지 아시나요? 남편의 사업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정말 현관문이 닳도록 찾아오고 휴대폰이 닳도록 연락을 하던 친정 식구들이 간간무소식이 된 겁니다. 혹시 사업 망했다고 돈 빌려달라고 연락할까 무서워서 숨죽이고 있던 걸까요? 저희 어머니가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남편을 김 대표라고 부른 거 아시죠? 근데 사업이 망한 이후로 어머니는 남편을 김백수 또는 팔푼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제 콩고물이 없는 저희 집에 어쩌다가 들르시면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을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김백수 씨, 오늘도 집에 있나?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좀 하지? 하면서 갖은 모욕을 다 하셨어요. 다용도실 재활용 쓰레기 두는 곳에 남편이 먹었던 술병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남편에게 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술이나 퍼마시려고 일 안 하고 있냐? 더 늙기 전에 빨리 일해서 내 딸 고생시키지 마. 라고 소리를 버럭 치셨어요. 언제 그렇게 제 걱정을 하셨다고 잘난 사위가 사라지니 이제 마음 놓고 분풀이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더는 못 참겠어서 이럴 거면 아예 오지 말라고 와서 봐달라고 안 한다고 어머니를 내쫓았고요. 그렇게 연락을 좀 끊고 살던 친정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는 좀 다른 종류의 연락이었어요. 김백수, 아니 김서방 언제까지 논다고 하니? 그래도 일할 몸뚱이라도 건강할 때 더 일해야지. 네 아빠랑 의논해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일할 것 없이 우리 일 좀 거드는 게 어떠니? 안 그래도 네 아빠 허리도 그렇고 젊은 사람이 옆에서 같이 일해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월 200은 챙겨줄게. 그게 아예 안 버는 것보단 훨씬 낫지. 그래도 나랑 네 아빠가 사위니까 가족이니까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거야. 저는 그 제안이 솔직히 탐탁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랑 남편이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꾸역꾸역 일을 할 게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긍정적이었어요. 차라리 몸을 쓰면서 일하는 게 잡생각도 안 들고 정말 장모님 말대로 안 버는 것보다는 200이라도 벌어서 대출금 갚는 게 낫지 않냐고 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다시 직장을 찾기 전에 친정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저는 걱정 반, 그래도 남편이 다시 활기를 찾을 계기가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 반으로 남편을 응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처음으로 친정에 가서 일을 하고 온 날 저녁, 저는 남편이 어디 전쟁이라도 참전하고 온 줄 알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남편은 5년의 세월을 한 번에 겪은 사람처럼 수척해졌어요. 뭐야?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지쳤어? 일이 그렇게 많아? 아니야. 그냥 축사 청소하고 밭에 조금 있었더니 이러네. 내가 진짜 운동 부족이었나 봐. 그래도 오랜만에 몸 움직였더니 시원해. 일도 할만하고. 여보, 나 밥 안 먹고 그냥 잘래. 너무 피곤하다. 일이 할만하다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하면 할수록 집에 오면 기절하듯 잠드는 날이 늘어갔어요. 그리고 의아했던 게 몸의 상처도 늘어갔다는 겁니다. 팔뚝이나 목에 할퀸 자국도 있고 다리나 몸통 쪽에 멍 자국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씻는다고 옷을 벗던 남편 등 허리 쪽에 시퍼런 멍을 보고 놀라니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하더군요. 아, 이거 축사에서 살짝 내가 넘어졌어. 거기 미끄럽잖아. 그러다가 기둥에 부딪혀서 그래. 걱정하지 마. 어디서 싸움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냥 농사일 돕고 온다는 사람이 몸에 상처를 주렁주렁 매달고 오고 넘어갈 것처럼 피곤해하는지. 남편은 매일 얼굴이 회색이 되도록 몸이 축나고 있는데 또 본인이 딴 양파랑 상추랑 깻잎 얻어왔다고 제게 웃으면서 가져온 채소 꾸러미를 내밉니다. 근데 이 고생과 수모가 한순간에 한 줌의 채가 되는 거였어요. 남편은 아버지의 돈 문제로 2달치 월급을 한 번에 받기로 했었는데 약속된 2달이 됐는데도 남편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전화를 해서 물어도 기다리라고만 하고
또 제가 전화해서 성질을 내도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납품하는 곳이랑 얘기가 틀어져서 아버지도 돈을 못 받았다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야 약속된 급여가 들어왔죠. 그게 약속된 400만 원이 아니라 고작 80만 원이었다는 게 문제였지만 말이죠. 저는 가타부타 생각할 것도 없이 혼자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에게 돈 문제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게 하는 것보단 제가 가서 따지는 게 빠를 것 같았거든요. 저는 퇴근하고 일 끝나자마자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녁을 잡수고 있던 부모님에게 불같이 화를 냈죠. 이게 말이 돼요? 납품한 업체가 돈을 주든 아니든 2달 동안 뼈가 부서져라 일한 사람한테 급여도 늦게 보내주고 심지어 별 설명도 없이 고작 80만 원을 보내요? 진짜 제정신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람 바보 만드는 거지. 가족이라고 챙겨준다 뭐다 할 일이냐고요. 제가 뭐라는 거야? 너 들어오자마자 애비 앞에서 뭐라는 거냐? 아, 그렇게 예의 차리시는 분이 사위는 데려가서 2달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고 고작 80만 원을 줘요? 80만 원을? 안 주는 것보다 낫지 뭘 그래. 너 돈 때문에 지금 부모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야? 애당초 한 달에 200이라는 소리 누가 먼저 했는데 200 준다고 사람 데려가서 거의 무일푼을 부려먹은 거잖아요. 이제 됐어요. 애들 아빠 이제 아버지 도와서 일 안 하니까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노예 구하려면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요. 그 이후로 남편을 친정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연락 와도 절대로 받지 말고 가서 일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차라리 그 푼돈 안 받는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종종 제발 와서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전에는 미안했다, 정말 남는 게 없었다고 하면서 일당으로 쳐서 바로바로 준다고 남편을 불러내더군요. 남편은 당장 눈앞의 일당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내 아내의 부모님 일이라는 생각으로 가서 농사일을 도왔어요. 제가 제발 가지 마라, 가면 당신만 바보 된다고 해도 남편은 어차피 지금 놀고 있으니 운동 겸사겸사 해서 우리 애들 과자값이라도 벌고 오겠다고 하면서 갔네요. 그렇게 남편이 가서 받은 돈은 10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어느 날은 5만 원 한 장 딸랑 받아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 8개월 정도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았어요. 사람이 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건강을 챙기게 되죠. 돈 없고 시간도 에너지도 없으면 당장 옆에 있는 병원도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네요. 제가 착한 사람은 나중에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산다는 전형적인 교훈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말이죠. 술이 는 후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남편이 하루는 속이 더부룩한 게 며칠째 나아지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병원에 가라고 해도 며칠을 미루다가 겨우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위암이라고 합니다. 절제 수술이 필요해서 의사는 수술 날짜를 의논하자고 했고요. 사람이 계속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사기가 확 꺾이는 거 아세요? 수술도 치료도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입에서 극단적인 말이 나오는 걸 들었어요. 저는 당장 무슨 생명줄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으니 제발 포기하지 말라고. 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제발 자신을 놓지 말라고 말이죠. 제 절박한 목소리에 남편은 이내 울면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내일 와서 일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하셔서 남편은 천천히 방금 병원에서 암 진단 받아서 수술 전까지 일은 좀 힘들다고 상황 설명을 했어요. 아버지는 놀라면서 예상 외로 남편에게 몸은 괜찮냐고 일단 희연이랑 같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밥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고요.
구박하고 부려먹던 아버지가 웬일로 와서 밥 먹자고 하시는지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수술 전에 같이 식사를 하고 싶으신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녁은 친정에 가서 먹자 결정을 하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간 친정에는 뭐 별다른 반찬은 눈에 보이진 않았어도 그래도 어머니랑 아버지는 남편에게 몸 상태에 대해 물었고 든든하게 먹어두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남편에게 살갑게 말할수록 남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요. 제가 그걸 보고 좀 의아해했을 때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수술 날짜는 아예 잡고 온 거야? 네, 3주 뒤로 잡았어요. 수요일이요. 수요일? 아이고, 그럼 안 되는데. 왜요? 그날 우리 축사 보수공사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얘 부르려고 했지. 장인어른, 제가 수술 날짜는 못 미뤄요. 그날은 그냥 인부들 써서 하세요. 그럼 회복은 언제까지 입원하니? 네 장인어른 디스크 또 도져서 한동안 힘든 일을 못하는데 위암 수술이야 요새는 로봇으로 그냥 싹둑 자르기만 하는 거라며. 그럼 한 3일이면 퇴원하는 거 아니냐? 지금 암 수술한다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수술 잘 받고 푹 쉬어라 해도 모자를 파네. 빨리 퇴원해서 일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니? 네 아버지 허리가 말이 아닌데. 너는 그저 네 남편만 소중하고 부모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 이제 돈도 못 버는 남편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소중하다고.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백수로 지내는 동안 그나마 인간답게 일하게 해줬지 않니? 그 마음 생각해서 수술하고 회복도 빨리 해서 다시 일 도울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김서방? 인간답게 일하게 해주는 게 하루 종일 혼자 밥 갈게 하고 채소 따서 정리하게 하고 축사 청소시키고 손직원까지 하는 거예요? 뭐?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손찌검이라니. 제가 방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죠? 퇴원하면 최대한 빨리 일 도울 준비하라는 부모님의 소원과 같은 말을 뚫고 참던 남편의 억누른 목소리에 골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순간 눈이 머는 줄 알았어요. 화면에 나오는 배경은 저희 아버지의 밭이었고 등장하는 인물은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시점으로 봤을 때 남편이 입은 옷의 가슴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찍은 것 같았죠. 이게 뭐냐? 너 언제 이런 걸 찍었어? 처음으로 장모님이 제 머리를 바구니로 쳤을 때부터요. 기억나세요, 장모님? 저 일 돕고 3일째 됐을 때 상추머리 잘못 뜯었다고 제 머리 바구니로 내리치셨잖아요. 엄마, 이 사람을 때렸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느리다고 제 정강이 찬 것도 동영상으로 다 찍었어요. 축사에서 염을 골고루 못 준다고 삽으로 제 등친 것도 다 녹화됐고요. 양동이 제 얼굴로 집어던진 것도 다 찍혔어요. 너 그걸 뭐하라고 찍었어? 내가 괜히 때렸어? 네가 일을 못같이 하니까 승질이 나서. 아버지 깡패예요? 진짜 사람을 노예 취급을 했어? 어떻게 이렇게 폭력을 써요? 네 서방이라는 게 답답하게 일을 하니까 내가. 장인어른, 저 이거 신고하려고요. 뭐? 약속된 임금도 안 주고 헐값에 사람 쓰면서 폭력까지 쓴 두 분, 경찰의 폭행죄랑 임금 체불로 형사 고소할 겁니다. 더 이상은 제가 참을 수가 없네요. 돈 줄 때는 사위가 사람처럼 보이고 돈 없으니까 가축보다도 못하게 보이나요? 얘 희연아, 네 서방이 지금 우리 고소한단다. 장인이랑 장모를. 왜 하면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이 두 사람 고소하고도 남죠. 내가 지금까지 봐온 이 사람 몸에 남은 멍이랑 흉터가 다 우리 부모님이 일 시키면서 때려서라고. 진짜 내가 똑같이 갚아주려는 거 참고 있는 줄 아세요? 야, 희연아. 저 지금까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 부끄러운 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 돈 잘 벌 때 가족이고 내 아내 부모님이니까 저희 부모님처럼 뭐든 해드렸어요.
돈 못 번다고 사람 취급 안 할 때도 혹시나 문제가 커지면 애 엄마가 상처받을까 좋게 좋게 넘어갔고요. 근데 두 분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네요. 내일 바로 경찰서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대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가 하면 뭘 안다고. 희연아, 네 서방 좀 말려라. 어? 말리기는 뭘 말려요? 아예 예전에 줬던 것도 다 뺏고 싶은데. 마음 같아선 이 사람이 두 사람한테 드렸던 용돈도 죄다 이자 쳐서 회수하고 싶다고요. 받을 때는 그저 달콤하기만 했죠? 이제 그렇게 받기만 하고 은혜도 모르던 심보 그대로 돌려받는 줄 아세요. 이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원하시면 변호사 고용해서 하시든가요. 저희는 그대로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오는 길 운전을 하는 남편 옆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남편이 내 부모한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동시에 폭행까지 받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모르고 있었을까? 왜 진작 막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미친 듯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남편은 제게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여놔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저라도 남편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폭탄을 추적하듯 고백했을 거라고 했죠. 남편과 저는 예정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임금 문제는 가족 간에 구두로 약속된 금전적인 문제라고 고소도 되지 못했고요. 폭행 문제만 벌금형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사로 다시 고소를 했어요. 처음에 일하고 받아야 했던 400만 원과 그 후 일일로 나가던 걸 다 시급으로 계산해 보니까 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쳐서 900만 원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모님은 득달같이 제게 전화를 해서 제정신이냐고, 부모를 고소하는 자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그냥 고소당할 짓 하신 분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변호사 통해서 말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부모 자식 연을 끊고 싶냐고 해서 저는 이미 10년 전에 끊었어야 했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올해 초여름에 부모님은 900은 다 못 준다. 500으로 합의를 보자고 해서 저와 남편은 지지 않고 700에 합의 안 하면 폭행도 민사로 고소할 거라고 했고 끝내 남편은 받지 못했던 노동의 대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창피하던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었고요. 허무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괜히 본인 때문에 일이 이렇게 끝난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이 저 때문에 평생 살면서 보지 않아도 되는 진상을 겪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 미안한 감정을 퉁치기로 했습니다. 받은 700만 원은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금으로 쓰기로 했어요. 지금 남편은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지인의 소개로 도배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꾸준히 일을 배우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본인의 도배 사무실을 차릴 예정이에요. 남편이 드디어 시리와 무기력에서 빠져나와 새로 희망을 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여자에게 친정이라는 존재는 힘들면 달려가서 쉬고 오는 보금자리라고 하잖아요. 제게 그런 보금자리는 그냥 남편과 제 아이들이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집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그나마 얻은 게 있다면 평생 제가 메고 갈 십자가 마냥 어깨에 있던 가족이라는 존재를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겠죠. 저도 남편도 몇 년 사이에 부모도 없는 고아 신세가 됐지만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아요. 그저 정말 내 자랑스러운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정을 꾸렸기 때문이겠죠. 가족이라는 이름이 제게 창피하지 않고 그저 자부심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된 건 다 제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나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자부심이 될 가족을 스스로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